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21년 9월 6일 아침,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에이미라는 친구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곧장 그녀의 맨션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질 않아요. 결국 강제로 문을 열게 되죠. 내부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방 안을 하나씩 살피던 경찰은 침실 안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해요. 확인해보니 이미 숨이 멎은 상태더라고요. 시신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듯 몸 곳곳이 변색돼 있었습니다.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도 있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져요. 그렇게 며칠째 행방이 묘연했던 27살의 여성 미야자키 에이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곧바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 집안이 너무나 깔끔한 거예요. 창문이 깨진 흔적도 문이 강제로 열렸던 흔적도 없었죠. 심지어 가방, 지갑, 현금, 귀금속까지 그대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사라진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휴대전화와 집 열쇠였어요. 보통 강도나 침입범이면 돈이 되는 걸 챙기죠. 근데 이 범인은 시간을 늦추는 걸 선택했어요. 열쇠를 가져간 건 시신 발견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 휴대전화. 그 안에는 분명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거였고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더 꼼꼼히 뒤지던 중에 에이미의 잠옷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요. 이 옷깃 부분에 제3자의 DNA가 남아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DNA가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이게 누구인지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유일한 단서가 힘을 잃은 지금, 경찰은 이 수사 방향을 바꿔요. 범인을 모른다면 피해자를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에이미의 삶을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가 다소 복잡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에이미는 1994년 사이타마현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1살 터울인 언니 A씨와 함께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아동 보호시설에 맡겨지는데요. 여기서는 약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지냈다고 해요. 이 보호받아야 되는 아동이 많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섬세한 돌봄이 닿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에이미는 너무 일찍 철이 들게 돼요. 게다가 어릴 때 가족들이 또 흩어지는 걸 겪었으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빨리 자립하고 싶어 했죠. 에이미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18살이 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요. 도시락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모았고 충분한 돈이 모이자마자 시설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언니 A씨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서로 삶의 방향성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언니는 여전히 시설에 남아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지만 에이미는 하루라도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토록 에이미가 원하던 독립이었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월세도 내야 되고 매일같이 일에 나가야 했어요. 당당히 독립했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점점 가족, 친구, 그리고 가장 가깝게 지내던 언니 A씨와의 연락까지 줄여갑니다. 이게 단절의 시작이었어요. 언니 A씨의 말에 따르면 동생이 시설을 나간 뒤 2-3년 동안은 종종 연락도 되고 얼굴도 봤다고 해요. 하지만 에이미가 21살이 되던 때에 그녀는 갑자기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두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은 좀 달랐지만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 굉장히 의지해온 사이였어요. 동생의 잠적은 A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걱정돼서 계속 전화도 해보고 우편에 채팅까지 막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도 에이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실종 신고까지 접수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일 거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니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언니 A씨는 끝까지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년 생일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남겼고 언젠가 문득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다고 해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무려 6년이 지난 2021년 9월,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에이미 씨 가족분 되시죠? 에이미 씨가 사망했습니다. 6년 동안 애타게 찾아왔던 동생과의 재회는 시신이 안치된 차가운 병원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A씨는 직접 동생의 얼굴을 확인했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 언니와의 연락이 끊긴 시간 동안 에이미 씨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설을 떠난 뒤에 처음에는 꽤 잘 버텼다고 해요. 도시락 가게, 편의점, 음식점에서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작은 월세방을 얻었죠.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현실은 생각보다 버겁고 또 외로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그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자립을 결심하면서 이제 혼자서 버텨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혹시라도 힘든 모습을 보이면 주변에서 결국 쟤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두려웠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때 에이미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게 SNS예요. 그녀는 점점 온라인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속하던 곳이 코에토모라는 데인데요. 이건 익명으로 낯선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약간 랜덤 전화 어플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과의 통화는 에이미에게 낯설지만 또 묘하게 편안한 느낌을 줬습니다. 밤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어폰을 끼우고 앱을 키는 게 그게 일상이 됐죠. 그러던 2021년 6월, 우연히 한 남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토미타 스구루였죠. 스구루는 굉장히 다정했어요. 오늘 일 힘들었죠? 뭐 밥은 먹었어요? 에이미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들을 건네더라고요.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때로는 굉장히 공감하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에이미 마음속의 문도 천천히 열리기 시작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새로운 일상이 돼요. 이렇게 연락이 이어지던 어느 날 수그루가 직접 만나보자 제안을 했어요. 에이미는 잠깐 망설였죠. 근데 그동안의 대화를 생각해보면 수그루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곧 알겠다고 약속을 잡습니다. 첫 만남은 정말 평범했어요. 함께 커피도 마시고 영화 이야기도 나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이 사람이라면 만남을 이어가도 괜찮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범했던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의 관심이 점점 통제로 변해갔거든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에 의심이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에이미의 일상을 막 꼬치꼬치 캐물었죠. 처음에는 그냥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스구루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에이미가 SNS에 뭘 올리면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했고 조금만 연락이 늦어져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날수록 그녀의 일상은 점점 더 스구루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줄었고 SNS 계정도 비공개로 돌려요.
휴대전화엔 수구루의 메시지만 쌓여갔죠.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에이미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져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게 이 모든 게 고작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 앱에서 연결된 게 6월이었고 그 사이에 불과 딱 2번 만났거든요. 하지만 수구루는 이미 에이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9월 3일, 그날은 수구루와 에이미가 3번째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이날 직장 동료에게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라고 말한 뒤 퇴근했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에이미의 모든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3일 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수구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요.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사건 직후 휴대폰을 꺼두었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은 전부 삭제해놨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흔적을 싹 지워버린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CCTV 분석 결과 수구루는 범행 직후 전철을 타고 사건이 발생한 사이타마현을 벗어나서 군마현 방향으로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죠. 며칠 뒤 경찰은 군마현 외곽에 있는 숙소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수구루를 검거합니다. 그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고 순순히 체포됐어요. 그의 가방 안에서는 에이미의 휴대폰과 집 열쇠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이미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가 수구루의 것과 일치하면서 잠정적으로 그는 범인으로 확정됩니다. 체포된 수구루는 조사 내내 침착했어요. 그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날 다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자신의 방치로 그런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뿐 절대로 자기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래요. 자, 그의 진술에 따르면 9월 3일 그는 렌터카를 타고 에이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는 평소처럼 밝게 자신을 맞이했다고 해요. 둘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감싸줬고 숨도 가빠지기 시작했죠. 일단은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수구루는 에이미를 살짝 쳐다봤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 차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에 달린 그 도어 스코프 아시죠? 그 작은 구멍이요. 그 구멍을 통해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문 앞에는 한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녀는 바로 방문 간호사 B씨였어요. B씨는 에이미의 정신적 치료를 담당하면서 정기적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가서 상태를 살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정기 방문일이었죠. B씨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이미씨 괜찮아요? 저 그 간호사예요.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근데 잠시 뒤에 그 문 뒤쪽 안쪽에서 찰컥 그 금속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도어 체인을 거는 소리로 들렸어요. B씨는 그 소리를 듣고 에이미가 또 발작을 일으켜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해서 진료를 보지 못하고 돌아간 날이 있었거든요. 결국 B씨는 오늘도 그냥 그런 날이겠거니 하고 우편함에 방문 전표만 넣어두고 돌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수구루는 집에 방문한 B씨가 간호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죠. 경찰이 대체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의 대답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사귀긴 했지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배려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연애하는 사이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B씨가 떠난 뒤 수구루도 곧 집을 나섰다고 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때까지는 에이미가 살아있었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나서자마자 그는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SNS에서 에이미의 계정과 그녀와 나눈 채팅 내역을 전부 삭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술 믿을 수 있어요? 눈앞에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게다가 두 사람 연인이잖아요.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죠. 경찰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에 그 모순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겁니다. 집을 나설 때 에이미는 살아있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각은 스구루가 집을 나갔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목에는 뚜렷한 압박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그녀가 단순히 발작으로 사망했다면 그런 자국이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스구루가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왜 에이미의 휴대폰과 집 열쇠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마지막으로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밤 그는 휴대폰으로 구마가야 뉴스, 살인 형량, 라인 수사 대응 방법 같은 그런 단어를 찾아본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평범한 검색은 아니죠. 자, DNA, 행동 패턴, 그리고 모순된 진술까지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스구루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하게 돼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죠? 일단 DNA가 일치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DNA가 그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걸 증명할 뿐 살인을 했다라는 건 증명하지 못합니다. 겨우 3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은 연인이었고 몇 번 집을 오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DNA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검찰이 진짜 입증해야 하는 건 스구루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라는 고의성입니다. 하지만 살해 도구도 없었고 또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도 전혀 없었어요. 결국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는 스구루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던 겁니다. 2023년 3월 스구루의 상해치사 재판이 열립니다. 그는 재판 내내 검찰의 질문에 뻔뻔한 눈빛에 또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검찰은 이 태도를 지적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죠. 게다가 사건 직후 검색했던 살인 형량, 수사 대응, 뉴스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도 범인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는 행동이라면서 그를 몰아붙였어요. 스구루는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마지막 최종 발언 때 드디어 입을 뗍니다. 비록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자유로웠어요. 내 자유나 돌려주세요. 되도 않는 말을 합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검찰 손을 들어줬고 스구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어요. 그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곧바로 항소했지만 곧 기각되면서 판결은 확정됩니다. 스구루는 여전히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결백한 사람이라면 그날 방문했던 간호사에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에이미의 아이디와 또 채팅 내역은 왜 지웠고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다면서 왜 재판 내내 침묵을 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정말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일본 여론 역시 그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저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6년 만에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의 심정이 조금은 상상이 가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4년 7월 12일
일본 히로시마 경찰서에 한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꺼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백을 한 소녀의 이름은 노무라 미키로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해했다고 밝힌 당사자 역시 17살이던 쿠로세 에리카였죠. 당황한 경찰이 아니 친구를 왜 살해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채팅방에서 자꾸 절 욕하잖아요. 네? 아니 채팅방에서 말다툼 좀 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이 철부지 같은 대답에 경찰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 여고생의 살인 자백이 약간 허풍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그럼 시신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미키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곤 잔뜩 긴장하면서 말해요. 히로시마 시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하이가미나 산에 유기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순간 경찰은 이거 장난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점이 있었죠. 소녀가 말한 이 하이가미네 산은 차 없이는 접근조차 힘든 곳이에요. 차를 타고 가도 한 40-50분은 걸리는 곳이죠. 미키는 미성년자라서 운전면허도 없고요. 그래서 경찰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거긴 어떻게 갔냐고요. 그러자 피해자인 친구와 택시를 타고 갔다는데 경찰이 여전히 못 믿는 듯 하자 미키가 말합니다. 제가 죽인 거 맞아요. 자수 다음 날인 7월 13일 미키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고 하이가미네 산 낭떠러지 아래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한눈에도 사망한 지 꽤 된 듯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처럼 여기저기 골절도 보였죠. 그렇게 바로 부검에 들어갔고 신원이 밝혀지는데 그녀는 바로 그 실종됐던 에리카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미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까 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망이 단순 추락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살인이 아닌 시체 유기 혐의로 그녀를 체포합니다. 경찰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차 없이 갈 수 없는 이 험한 산에서 17살 소녀가 단독 범행을 했을 거라고는 정말 믿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범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녀의 휴대폰을 수색했고 메신저 기록을 통해서 사건과 관련된 수상한 대화를 나눈 인물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무려 6명이나 되더라고요. 수사가 한창이던 7월 17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메신저에서 등장했던 그 6명 중 3명이 직접 경찰서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17살이던 아야노, 17살이던 다이스케, 그리고 16살 타츠야였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희도 에리카 사건이랑 관련돼 있어요. 이 세 아이들의 증언과 미리 확보한 미키의 메신저 대화를 비교해본 결과 이들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키를 포함한 총 4사람 모두를 시신 유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했죠. 그렇게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나머지 3명까지 추가로 검거합니다. 그렇게 검거된 3명은 21살이던 오다이와 17살 나나, 16살 하즈키였죠. 놀랍게도 이 체포된 7명 중에 미키, 아야노, 다이스케, 타츠야 이 4명은 모두 가출한 상태로 함께 살았고 미키와 다이스케 그리고 아야노와 타츠야는 각각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지냈고 트럭 운전이나 원조 교제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수익이 적지 않았어요. 한 달에 막 수백만 원씩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미 동네에서는 유명한 무리였다고 합니다. 막 어린애들이 몰려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니까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 나머지 세 사람 또한 이 패밀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 유일한 성인인 오다이는 남자애들이랑 같이 그 트럭 일을 하다가 친해진 사이였어요. 따로 차가 없는 패밀리들의 발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나나와 하즈키는 다 함께 살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비행청 소년이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 에리카는 이들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사실 에리카는 첫 번째로 자수한 미키 있죠? 미키랑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공통점으로 둘은 가까워졌죠. 이후에 미키의 권유로 한 채팅방에 들어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패밀리와도 종종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던 이 둘의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패밀리 멤버들은 전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은근한 서열과 또 긴장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키가 마치 리더 같은 역할을 했죠. 언제나 무리해서 주인공을 도맡던 그녀가 어느새 에리카가 자기보다 주목받는 듯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묘한 열등감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6월 27일 밤, 패밀리 멤버 이 4명은 히로시마 시내의 가라오케에 모여 있었어요. 가라오케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노는 중간중간 미키는 채팅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은 원조 교제를 원하는 남성들과 또 10대 소녀들이 섞여 있는 일종의 오픈 채팅방 같은 형태였어요. 패밀리 멤버들도 이 방을 통해서 일거리를 주고받았고 에리카 역시 미키의 소개로 방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에리카가 낯선 남성과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네, 이걸 지켜보던 미키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채팅방에 초대해준 건 난데 왜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기애애한 그 모습에 질투심이 몰려온 거예요. 결국 그 대화에 불쑥 끼어듭니다. 근데 에리카랑 엮이지 않는 게 좋을걸? 알만한 사람 다 알지 않나? 이 말에 채팅방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져요. 근데 이때 에리카도 참지 않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야, 뭐라는 거야. 너야말로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피곤하게 진짜.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말싸움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집니다. 이후에는 서로 막 감정이 폭발하면서 험한 말까지 오고 가게 돼요. 야, 너 죽여버린다. 너 묻어줄까? 같은 말들이 오가면서 이 분위기는 금세 살벌해졌습니다. 미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막 씩씩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고 있던 패밀리 멤버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이때 그녀가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멤버들도 다 같이 화가 나서 아니 감히 우리 리더를 건드려? 야, 얘 혼쭐 좀 내주자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같이 체포됐었던 나나 있죠? 나나에게 에리카를 몰래 동네 공터로 불러내라 라고 부탁해요. 그렇게 나나는 또 다른 공범 하즈키와 함께 에리카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까 채팅방에서 기분 좀 상했지? 나랑 잠깐 만나서 얘기할래? 하즈키도 온대. 이때가 이미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었거든요. 네, 에리카는 채팅방에서 막 다툰 뒤라서 또 혼자 있기 싫기도 하고 평소 나나랑 하즈키랑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의심 없이 그래 알겠다고 금방 나가겠다 약속하게 되죠. 그렇게 새벽 4시 세 사람은 히로시마 시내 외곽 공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리카가 두 사람을 향해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 순간 그들 뒤에서 차가 한 대 나타났고 패밀리 멤버들이 뛰쳐나와요. 그리고는 에리카를 막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뒤이어서 거칠게 차 문이 그냥 닫혀버립니다. 에리카는 막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패밀리 멤버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왠지 싸늘한 분위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막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곧 누군가의 손에 그냥 막혀버렸죠. 그렇게 억지로 에리카를 태운 차는 빠르게 달려서 어느새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톨게이트에 다다랐죠. 그래도 이 톨게이트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에리카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이 외침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멤버들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던 수건을 꺼내서 에리카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죠. 정말 극심한 공포심에 막 목을 막아버린 수건까지 진짜 이게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밀리 멤버들의 분노는 도무지 가라앉질 않아요. 이번엔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온몸을 향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듭니다. 에리카는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저항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미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건 바로 커터칼이에요. 그리곤 조용히 에리카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어서 그녀의 복부를 향해 칼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미키를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패밀리 멤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바라봤고 일부는 막 재밌다는 듯이 웃기까지 해요. 단지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차는 멈추지 않고 하이가민의 산 깊숙이 내달려요. 그렇게 산 중턱쯤 왔을 때 차가 멈췄고 일행은 거의 의식이 없는 에리카를 차에서 끌어내려서 이 흙바닥 위로 던져버렸죠. 그녀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끔찍한 폭행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때 미키의 남자친구 다이스케가 나섭니다. 에리카의 뒤로 다가가더니 그대로 그녀의 목을 팔로 감아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에리카의 목뼈가 으스러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그녀는 사망하고 말아요. 그 후 멤버들은 시신을 망설임 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범행이 덮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키는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걸까요? 사실 사건 당일 밤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지만 밤만 되면 에리카의 귀신이 자신을 찾아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막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이유 없이 울기도 하는 등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결국 이 답답한 마음에 친구 A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에리카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위로하려고 말한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지 A의 의중은 모르지만 이 말로 인해서 미키는 더욱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시신을 유기한 하이가민의 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낭떠러지 아래 여전히 방치된 에리카를 목격했죠. 당시는 7월이니까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여름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덥고 습합니다. 이 무더위에 이미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떨어지는 충격으로 팔다리는 기괴하게 막 꺾여 있어요. 게다가 온몸에는 구더기까지 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상태의 시신을 본 순간 미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심각한 죄책감을 느꼈죠. 결국 그날 밤 어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놨고 다음 날 경찰서로 찾아서 자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기죠. 미키는 왜 처음에 끝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이 의문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데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패밀리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서 자란 미키는 오히려 이 멤버들이 자기에게 진짜 가족이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끝내 그렇게 끈끈한 사이였던 만큼 다 함께 죗값을 치르게 됐죠. 경찰은 이들 중 유일한 성인이었던 오다이를 강도치사, 강금, 시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소년범에 해당했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에서 소년심판을 받게 됐죠. 여기서 가정재판소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또는 가정폭력, 이혼 등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재판을 소년심판이라고 부르죠. 근데 소년심판에서는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게 고작이에요. 하지만 이 소년범의 나이가 20살에 가깝거나 범행 내용이 극히 잔혹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패밀리 멤버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리카를 밖으로 유인했던 나나와 하즈키는 직접적으로 폭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중등 소년원에 송치되었고, 다른 멤버들 역시 비교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마찬가지로 중등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의 주범인 미키와 직접적으로 에리카를 살해한 다이스케는 검찰에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죠. 2014년 10월 24일 미키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사실 자기는 범행 도중에 에리카를 용서하고 돌려보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도중에 멈추면 패밀리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죠. 재판부는 당연히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키가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패밀리에 대한 집착으로 범죄 행위를 멈추지 못했다라는 이 점은 이해가 가능하나 이것이 양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죠. 결론적으로 유일한 성인이었던 오다이는 13년형을, 직접적으로 에리카를 목졸라 살해한 다이스케는 10년형을, 마지막으로 미키는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곧장 항소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속 가해자들은 스스로도 어쩌다 여기까지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의 생명은 어쩌나 보니 라는 말로 치부될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 패밀리 멤버들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고요.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에리카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